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교재 학원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주제가 조금 더 바뀌어서 근대편에서도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번째 주제고 일제 침략 그리고 국권 수호 운동인데 아직은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이에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게 완전히 오기 이전에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서 이걸 지키려고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가 되어서 이거 뒤에 주제부터 일제강점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일제 침략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이제 국권 침탈 과정을 먼저 볼게요. 이거는 한국사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 과목이 이제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아시아사라는 게 따로 나와 있었죠. 왜냐하면 동아시아 3국,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역사가 이 근대 개항기에 겹치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서 돌아갑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사이면서 세계사의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주변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 시대는 제국주의가 팽배했었던 어떤 시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일본이 이 제국주의에 편성을 한 거죠. 이 편입을 해서 편승을 해서 우리나라를 제국주의를 하는 어떤 발판의 나라로 삼았던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는 과정에서 일본과 대립했었던 나라를 보겠습니다. 러일의 대립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전에 청일전쟁을 봤었어요. 전쟁을 크게 놓고 봤을 때 청나라와 싸운 전쟁과 러시아와 싸운 전쟁이 결과로 따지고 보면은 일본이 승리한 거로 똑같이 들어갔지만 약간 상황이 조금 다르거든요. 청일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러일전쟁이 있을 수가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청일전쟁은 되게 단기간에 치러졌고 일본의 압승으로 끝났어요. 정말 압도적인 차이에 의해서 청나라가 패배를 하고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획득을 합니다. 당시에 3억엔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가치겠죠. 그래서 그걸로 군비를 엄청 확장하고 한창 자본주의를 끌어들이고 있었던 제국주의, 자본주의 산업화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살림을 경영하는 어떤 종잣돈으로 쓰입니다. 청일전쟁의 배상금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이 정도의 수익금이 생기고 이거를 통해서 나라의 이름을 떨치고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를 일본의 국민들도 한번 경험을 했겠죠. 근데 러일 전쟁은 양상이 조금 달랐거든요. 이겼다라고 결론을 내기는 했지만 배상금을 받지 못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러일 전쟁은 조금 결과가 다릅니다. 이 러일 전쟁도 우리는 단순히 이겼다라고만 배우지만 사실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걸 과연 이겼다고 해야 할까? 할 정도의 어떤 처참한 이거는 마이너스가 좀 있어요. 청일 전쟁에서 번 돈을 여기서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러일 전쟁. 하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청일 전쟁 이후에 배상금 플러스 여러 가지 영토를 할양을 받거든요. 중국에 대표적으로 랴오둥반도가 있었는데 거기로 진출하면 이제 일본이 더 이상 섬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대륙으로 접근을 해서 대륙으로 진출을 해서 대륙에도 일본의 영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만주 침략을 만주로의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러시아의 눈에는 이게 대단히 좀 거슬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만주 일대와 청나라, 아시아 일대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서구 열강의 눈에도 이거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이 힘을 합쳐가지고 삼국 간섭이라는 걸 통해서 너네 땅 뺏는 건 좀 오바다. 땅은 좀 다시 줘. 그래서 땅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사실 러일 전쟁은 그때부터 일본은 괜히 러시아 때문에 다 된 밥에 지금 콧바트렸잖아요. 중국으로 진출도 못해. 그리고 원래 우리의 어떤 준 속국으로 내려앉을 수 있었던 조선에도 러시아가 점점 손을 뻗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때부터 이 일본은 그 와신상담하는 어떤 마음으로 러시아와의 어떤 일전을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때 받은 엄청난 배상금으로 군사에 들어가는 돈, 군비를 이전에 비교를 해보자면 50배 정도 군비가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로 완전히 환골탈태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게 러일 전쟁인데 바로 직전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본이 이렇게 으쌰으쌰 군비를 늘려요. 으쌰으쌰 군비를 늘리고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러시아도 만주로 점점 나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1900년에 사실은 여기는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 시험에 막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게 갑자기 나온 대립이 아니에요. 1900년에 이 중국 내부에서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청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고 이 양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의화단 운동이 되게 크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반제국주의 운동이었어요.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서구 열강을 포함한 8개국의 연합군대가 군대를 파병을 하거든요. 여기에 러시아 군대도 있고 일본 군대도 있었어요. 일본도 군비를 확장해서 엄청난 군대를 이쪽에 투입을 시킵니다. 만주에다가 투입을 시켰어요. 총 7만 명 중에서 2만 2천 명 정도가 일본 부대였다고 하니까 굉장한 숫자를 보낸 거죠. 여기에 러시아의 군대도 들어갔고 근데 의화단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군대를 다 뺐는데 러시아가 만주에 그대로 군대를 눌러앉힙니다. 이건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여기에 눌러앉아서 만주로의 영역을 좀 확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게 되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일본이 이것 봐라 군대를 안 빼? 만주에다가 군대를 주둔시켜? 여기서 둘 사이에 굉장한 어떤 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획득했었던 권한을 넘어서는 거를 이 러시아가 하게 돼요. 왜냐면 만주 진출이 원래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만주 일대에 이게 점점 부과되고 있을 때 군대를 안 빼는 걸 보고 사실은 1902년에 바로 직전이죠. 용안포 사건 바로 직전에 1902년에 만약에 여기에서 격돌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친선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영국과 정식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이 1902년에 일본과 영국 사이에서 영일동맹이 맺어져요. 만약에 전쟁 나면 도와달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우방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국은 그 당시에 러시아와 영국은 서로 아시아 확장에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러시아가 내려오는 게 영국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영국과 미국이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확장하는 거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요 시대에는 영국이랑 미국이랑 일본은 친선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의 우방국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이렇게 크게 이제 하드캐리를 하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이에 1902년에 자 동맹도 맺었겠다.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러시아가 이런 걸 일으킵니다. 용안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압록강 일대인데 그 압록강 일대 주변에 산림 체벌권을 러시아가 갖고 있기는 했지만 얘네들이 산림을 체벌할 수 있는 권한보다 넘어서는 데를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토지를 막 매입을 하더니 여기다가 조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막 여기서 으쌰으쌰 사건을 일으키더니 용안포에다가 러시아 함대를 조차할 수 있는 그 조차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일본이 득달같이 일어나서 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 용안포 사건입니다. 1903년이고요.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이제 누가 봐도 전쟁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전운이 막 감돌고 있는데 지금 그 나라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꼭 껴있어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전쟁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고종이 불안하게 주변을 살펴보다가 잽싸게 우리는 러시아랑 일본 사이에 혹시 전쟁 나도 누구 편도 안 들 거야? 라고 중립선언을 해요. 바로 직전입니다. 1904년 1월 달에 우리가 요거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중립을 선언해봤자 이거는 일본이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중립도 힘이 있어야 선언을 하는 거죠. 나 누구의 편도 안 들어줄 거야? 이거는 누구에게 편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사실 고종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구의 편을 들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최대한 여기서 멀리 떨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중립선언은 그냥 허공의 외침으로 끝납니다. 고종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을 뿐이죠. 그래서 1904년 1월 달에 우리가 중립을 선언했지만 보란듯이 다음 달에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러일 전쟁이 터지고요.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드디어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저기 역사를 뒤로 돌려서 청일전쟁 때부터 사실은 러시아와 일본은 서로 이 원수처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러일 전쟁 터져요. 러일 전쟁 터지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낀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피해의 양상이 이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역사 공부를 할 때
역사 사건을 하나를 암기하고 순서대로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한 사건이 끝나고 다음 사건이 나온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근대사 파트가 어려운 건 어떤 한 사건이 크게 일어나는 와중에 다른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요. 그게 헷갈리는 거죠. 이 사건을 연결 지을 수도 없고 한 사건이 끝나고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외우기 쉽잖아요. 가령 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병자호란 터지는 거. 이거는 간격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는 게 어렵지 않지만 지금 이거는 러일 전쟁이 터지는 와중에 그 진행 중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러일 전쟁 한창 계속되는 와중이에요. 한창 계속되는 와중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를 한다는 거죠. 일본이.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라는 방패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조선으로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을 거니까 순차적으로 일제강점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요건데 전쟁 터지자마자 바로 뭘 하냐면 동시에 우리는 한일의정서라는 걸 체결을 합니다. 요 내용은 분명히 우리는 이전 달에 중립을 선언을 했지만 이거 중립은 무시하고 강제로 맺는 건데 그 내용은 군사상으로 필요한 군사적인 요지, 땅이 있으면은 여기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집중적으로 일본이 강탈에 가깝게 가져간 데가 현재 용산 일대입니다. 용산. 그쪽에 군부대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쪽을 굉장한 평수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꾸준히 일본 군대를 계속해서 주둔을 시키게 되고 이건 애초에 전쟁용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국가 대 국가가 격돌하는 대규모 전투를 치르면서 사실상 일본은 자국에서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우리나라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졸지에 우리 전쟁도 아닌데 땅도 내주고 시설도 내주고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게 됐던 겁니다. 한일의정서는 러일 전쟁의 수행을 위해서 일본이 강제한 이 조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동의한 바가 없어요. 강제로 체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났어요. 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러일 전쟁이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엄청나게 확장해 놓은 일본의 어떤 군비,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 알게 모르게 러시아가 불편한 방향으로 전세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전세가 일본에 유리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또 다른 조약을 체결을 강요합니다. 아마도 이 전쟁이 일본에 유리하게 끝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뭘 강요하냐면 자, 첫 번째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약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이걸 뭐 동의가 크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협약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1차 한일 협약부터 중요한 게 나오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간섭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외교 그리고 재정에 관여하는 고문을 파견을 해요. 스티븐슨과 메가타를 파견을 해서 고문 정치를 합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고문 정치의 시작은 러일 전쟁 중에 진행이 되게 되고 이때쯤 되면 일단 일본에 좀 유리한 전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을사늑약이라는 게 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겁니다.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나서 아무런 방패도 없이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이런 조약의 내용이 있었어요. 전쟁을 끝내기로 하는 조약을 맺어요.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 그걸 맺으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어떤 종주권 같은 거를 러시아도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놓고 체결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역사에서 정말 많이 암기하셨을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의 을사늑약. 덕수궁 중명전에서 지금 현재에도 덕수궁이 있죠. 그 뒤쪽에 중명절이 지금 복원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고종은 참석도 하지 않았어요. 사인도 하지 않았고 도장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협약 자리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 아무런 동의나 비준도 없이 강제로 이 조약이 체결됐다고 발표를 합니다. 누군가 사인을 하기는 했죠. 사인을 하기는 했지만 그거는 고종이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장관 5명이 하죠. 5명의 장관. 이걸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국노의 아이콘들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지금 있죠. 이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을사오적이 대신 서명을 해서 체결이 됐지만 이런 조약은 없어요. 국가의 대표자가 그걸 하지 않았는데 체결되는 조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현재 이 조약은 불법적인 조약이라고 국제적으로 다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 을사늑약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배우냐면 을사늑약이 무효라면
이것이 불법 조약이고 무효라면 이 뒤에 맺어진 모든 조약은 다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니까 도미노처럼 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첫 단추에 해당하는 조약이 되겠어요. 예전에는 교과서에 을사조약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늑약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굴욕적인 동의 없이 맺어진 가짜 조약이란 뜻이죠. 늑약. 그래서 여기 요 사이에 1차 한일 협약과 을사늑약 사이에는 러일 전쟁의 종결이 껴 있습니다. 일본의 승리로 종결이 됐죠. 승리이긴 하지만 뭐 상처뿐인 승리이기는 했네요. 사망자의 숫자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어마어마했지만 일본은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청일전쟁에서 벌었던 돈을 러일전쟁에서 다 썼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비극이 보입니다. 이 전쟁에서 일어난 마이너스를 어디에서 채우려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채우려고 하겠죠. 조선을 착취하는 것에서 이 전쟁의 구멍난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달픈 식민지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러일전쟁 도중에 제1차 한일협약이 강제로 맺어져서 고문정치가 시작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슬슬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의 권한을 빼앗기까지 조금씩 퍼센테이지를 올려가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이건 이제 외교권을 뺏는 거죠. 통감부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통감부를 설치한다. 통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서 통감 정치를 할 거다. 우리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대표자가 있는데 타국의 대표자가 대표자를 따로 정해서 통감이라고 하는 뭔가 직책을 주고 이 통감이 와가지고 뭘 하는 겁니다. 실상 우리나라 왕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가져갑니다. 다른 나라랑 약속하는 거, 회의에 참석하는 거, 뭐 조약을 비준하는 거, 그 권한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외교권을 뺏긴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나라의 권한을 거의 다 내어준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결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을 때 자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제 나라는 망했구나.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대표적으로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있어요. 민영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이끌던 사람, 그래서 되게 죄책감을 갖고 자결하시는 분이 계시고 장지연이라는 분이 신문에다가 시랴 방성대곡이라는 거를 게재를 하죠. 오, 통제라 하면서 이제 나라 망했다며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이제 격분을 터뜨리는 경문 같은 글이 있습니다. 요거 가끔 선지에 나와요. 그리고 고종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난 여기에 사인도 안 했는데, 난 이게 안 되게 하려고 여기에 참석도 안 했는데 신문에 실린 어떤 만평을 보면 꼭 고종에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참석도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골고루 전달할 수가 없고 일본이 정보를 통제했기 때문에 마치 왕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가게들이 일시휴업을 좀 했었어요. 이제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종로 일대가 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아가지고 하나도 문 연 가게가 없었대요. 그러면 지금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와중에 안 그래도 겨울로 넘어가서 날씨도 쌀쌀하고 얼마나 스산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침울해가지고 이제 나라 망하겠구나 해서 가게도 문 닫고 길거리에 사람들도 없고 그때 이 을사늑약 체결되고 나서 그 거리의 분위기가 너무 스산해가지고 이런 말까지 생겼어요. 뭐 되게 이제 황량하고 이제 쓸쓸한 어떤 풍경이 펼쳐지게 되면 그거를 가리키는 말로 어휴 분위기 왜 이래? 이거 꼭 을사년 같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별로 그렇게 긴 어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까지 생길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통감부가 설치되고 통감이 들어오고 외교권 박탈당하고 이렇게 해서 지내가는데 고종도 이게 억지로 체결된 불법적인 조약이라는 거를 좀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시 되돌리고 싶었겠죠. 하지만 우린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런 과정이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거를 서구 열강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알려서 외교적인 방향으로 이거를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삼국 간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당연히 일본이 다 뜯어갈 뻔한 어떤 땅들을 서구 열강이 개입해가지고 돌려주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기억을 하고 일본이 어쩌지 못하는 서구 열강들의 힘을 빌려서 을사늑약을 무효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약 2년 뒤에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문을 들어요.
너무 좋은 자리잖아요. 서구 열강의 대표자들이 다 오니까 저기다가 이 조약이 불법으로 체결됐다라는 걸 알리고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걸 좀 읍소를 해보자. 그래서 3명의 특사를 몰래 비밀리에 파견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헤이그 특사 파견입니다. 이상설, 이준, 이휘종이라는 3분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파견을 해서 이 을사늑약은 무혐의다라고 하는 거, 일제 침략행위입니다라고 하는 걸 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려고 했었죠. 굉장히 고생하면서 일본의 눈을 피해서 헤이그 특사 회의장까지 가는데 성공은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게 회의장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우린 외교권을 뺏겼죠. 대외적으로 외교권을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 회의장 안쪽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공통의 외교권을 가지고 대표자로 참석해 있는 일본 대표자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고종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밀서를 보여줘도 이 네덜란드 쪽에서는 사실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한 거죠. 뜨뜻미지근한 입장으로. 결국에 이 3분의 특사분들은 회의장에 못 들어갑니다. 바깥쪽에서만 이제 있을 수가 있어서 특히 여기서 이준이라는 분이 너무 이제 분통이 터지니까 그 앞쪽에서 연설 같은 것도 막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신문에는 기사가 나기는 했지만 사실 아무도 관심을 주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는 오히려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라는 사실을 듣고 이토 히로부미가 엄청 열이 받아가지고 와요. 엄청 화를 내면서 고종을 되게 추궁을 했다라고 하고 고종에게 당분간 칩거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고종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원래는 당분간 정치 일선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로 이걸 뭐 벌 받았다고 하면 좀 그런데 당분간 칩거하겠다. 그래서 정치를 잠깐 아들에게 맡긴다. 이거는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퇴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이제 대리청정이라고 하죠. 잠시 밑에 왕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겠다. 나는 좀 쉬겠다. 라고 이렇게 말이 끝났는데 이 대리청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양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일본이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뒤이어서 아들 순종을 억지로 즉위시킨 다음에 억지로 황제로 만든 다음에 새로운 협약을 또 강요를 하게 하죠. 이게 이 한일 신협약입니다. 우리 이전에 1차, 2차 협약이 있었잖아요. 이제 뭔가 내용이 드라마틱하게 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고 그래서 황제가 바뀌고 한일 신협약을 강제로 체결을 하는데 이게 좀 정민년이어가지고 정미칠조약이라는 부속 조약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1907년이고요. 통감의 권한이 더욱더 강화되고 여기 중요한 건 부속 밀약이에요. 이 밑으로 딸려있는 조약이 있어요. 무슨 보험조약처럼 따다다다 딸려있는 조약이 있는데 이 부속 밀약은 뭐냐? 대한제국에 이번에는 각 부서마다 일본인 차관이 쏙쏙쏙 들어갑니다. 우리 이전에 외교고문이랑 재정고문 왔었잖아요. 1차 협약 때. 그때 외교고문 스티븐스 왔었고 이 재정고문으로 메가타가 왔었는데 이제는 그냥 각 부서마다 일본인 차관이 들어와요. 그런 차관 정치가 더 디테일하게 내정 간섭이 훨씬 심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너희 대한제국은 우리 일본이 보호해 줄 거니까 너네 자체 군대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고종을 퇴위시키고 이 군대를 해산시키는 행위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섰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되게 큰 의병이 일어납니다. 이게 1907년에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기유각서라는 게 있어요.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이랑 감옥처리 사무권, 그러니까 뭔가 이 직전까지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이런 거를 전부 할 수 있는 어떤 국가의 권한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거를 하나씩 채워가면서 다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권과 감옥처리, 사무처리권을 가져가는 거는 독립운동을 하거나 의병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를 더 효과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져가는 거죠. 이런 걸 가져가고 드디어 1910년에 한일 병탄이라고 그러죠. 한일 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이 됩니다. 경술국치라고도 부릅니다.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이라 그래서 경술국치,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가져가고 세계 지도에서 조선은 대한제국은 사라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1910년 8월 달의 일이었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럼 우린 가만히 있었냐?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기까지 끊임없는 어떤 저항 운동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 활동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서 나라를 되찾자라고 하는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배울 때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침략의 역사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불합리한 침략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했어.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활동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항일 의병 운동의 전개.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의병이라고 하는 존재. 정식 군대도 아니고 정식 경찰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이제 의병 활동을 하는 것. 정의로운 병사들, 보통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의병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지금도 뭔가 이제 우리가 정부에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시민들이 나와서 집회도 하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나라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돕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들. 우리 임진왜란 때도 의병들의 활약이 대단했었죠. 그 홍위 장군 곽재우를 기억하실 겁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스스로 일어나 뭉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병이고 다 그냥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특이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크게 3번의 의병을 기억하시면 돼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리고 뒤쪽에 정미의병까지 3덩어리를 근대시기의 의병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의병은 언제 일어났나? 나라에 충격적인 변고가 생길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을미의병이 먼저 일어나는데 을미사변 기억나시죠? 나라의 그 왕비가, 국모가 살해당하는 사건, 을미사변과 그리고 단발령, 유교 국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특징입니다. 단발령의 반발로 일어났었던 게 바로 을미의병이고요. 이런 걸 이끄는 사람들은 주로 일단 단발령 같은 거 나오고 하면은 위정척사 사상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러니까 정을, 바른 거를 위하고 나쁜 거를 배척한다. 잘못된 걸 배척한다라고 하는 게 위정척사인데, 여기서 바른 거라고 하는 건 성리학적인 질서를 보통 얘기를 하고, 배척하는, 사특한 거는 이제 다른 데에서 들어온 개념, 다른 나라의 사상, 종교,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을 갖고 있는 유생들, 유인석과 이소홍이라는 아주 강직한 유생들이 있어요. 요 유생들이 주도를 해서 의병장이 되어서 일으키는 의병이 되겠고요. 그래서 활동이 꽤 강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의 여파로 단발령 안 해도 돼. 단발령이 철회돼요. 수습을 합니다. 꼭 머리 자르지 않아도 돼. 단발령을 철회하고 고종이 달래서 보내요. 너희들이 무슨 마음으로 일어나는지 알겠어. 근데 내가 이제 너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 이제 그만 해산해라. 사실 왕을 위해서 일어난 군대이기 때문에 의병 유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권고했을 때 그냥 해산합니다. 이게 을미의병이었고요. 자, 을사의병. 충격적인 사건 또 일어나죠. 방금 전에 봤었던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또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굉장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주도 세력 역시 유생들이 중심으로 좀 나옵니다. 최익현이 여기 밑에, 이 최익현은 이 뒤에 앞에 나왔었던 1860년대에 또 이 유생운동을 이끌었었던 이항로라는 분의 또 제자예요. 최익현의 이름은 또 종종 자주 나오거든요. 어디서 지금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에요. 강직한 유생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이 실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상소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최익현. 강직한 유생의 어떤 아이콘 같은 사람인데, 유생인 최익현과 민종식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고, 여기에 특이사항은 평민의병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신돌석 대표적이죠. 신돌석, 평민의병장도 신분의 구애 없이 의병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가 이제 을사의병의 최고 특징 중에 하나고요. 최익현의 대단한 점은 태인에서 거병을 하는데 이미 70대가 넘은 노인이에요. 이 몸으로 400명의 의병을 이끌고 불길처럼 일어나서 사람들을 이끄는데 결국에는 잡혔어요. 체포가 되어서 쓰시마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쓰시마로 유배 가가지고 갇혀 있는데 밥을 안 먹어요. 적이 주는 밥이라고 해서 밥을 안 먹고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근데 그 노구의 몸으로 단식 투쟁 같은 거 섬에 끌려가서 하면은 건강을 크게 해치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죽을 것을 직감을 하고 마지막 말을 적고 단식을 나중에는 끊었는데도, 포기했는데도 그 건강을 크게 해친 거의 여파로 인해서 결국에는 스시마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병, 강직한 유생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 최익현이 을사의병의
또 특징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드디어 평민 출신의 의병장도 나오면서 계층을 가리지 않고 의병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자료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름이 좀 다 비슷해요. 한일 의정선이, 한일 협약이니, 한일 신협약이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이름을 계속 바꾸는 이유. 같은 나라들끼리 조약을 맺지만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버전이 나뉘니까 그냥 살짝 명칭만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일 의정서. 이거 강제로 맺어서 군사적인 요지하고 시설을 좀 점령을 하죠. 사실 의정서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강제로 하는 느낌이 그 뒤에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덜해요. 아직은 우리의 어떤 권한을 제대로 뺏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뉘앙스로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부분 체크되어 있습니다.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대단히 약탈적인 내용이죠. 땅을 그냥 막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고 그 용산 일대에 일본 군대가 대규모 주둔을 하고 나중에 그대로 미군들이 들어와서 주둔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를 병영으로 바꾼다는 건 그 지역에 원래 마을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용산 일대에 군부대가 생기고 뭐 철도 같은 거 놓고 그러면서 여기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이 추가로 들어와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신시가지가 생깁니다. 거기가 신용산입니다. 지금도 신용산역이라는 지하철역의 이름으로 그때 흔적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을사늑약을 보겠습니다. 을사늑약.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접견하고 협상의 초안을 제출하고 이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고종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고종의 허락 없이 조인을 합니다. 결국에 동의를 끝까지 하지 않은 거죠. 고종이. 그래서 억지로 을사늑약을 체결을 한 거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인데 군대를 막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부터 사실은 강제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맺은 한일 신협약. 이건 이제 순종이 즉위하고 나서 맺은 거죠. 그래서 통감의 승인을 미리 받아라. 이건 그냥 통감의 황제라는 거랑 똑같아요. 통감 승인이 나오고 있고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의 관리로 차관으로 다다다다 임명을 한다. 차관 정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크게 의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을미의병, 을미사변을 토대로 일어났었던 을미의병이 있고 또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사실은 앞 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뭐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 의병이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을미사변, 을미의병, 을사늑약, 을사의병 이런 식으로 연결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의병이 방금 봤었던 1907년에 이 정미의병이 되겠는데 고종 황제가 억지로 쫓겨나요. 그리고 한일 신협약의 부속 밀약에 따라서 군대가 해산됩니다.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를 하면서 화력이 좀 올라가겠죠. 훈련받은 군대가 들어오게 되니까 군사력이 강화돼서 이건 이제 단순하게 의병 운동이 아니라 의병 전쟁이라고 해도 될 만할 정도로 이제 군사력이 보강이 됩니다. 그러면서 범위가 좀 커져요. 그러면서 이 정미 의병을 필두로 해서 해상 군인들이 합류를 하면서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13도 창의군이라고 합니다. 13도에서 일어나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은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를 중심으로 결성된 일종의 의병연합 부대입니다.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의병들이 모였고요. 결국엔 나중에 이인영과 허위가 둘 다 체포돼가지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굉장한 규모였어요. 이전에 일어났었던 그 모든 의병을 합쳐도 13도 창의군만한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군대를 크게 모은 다음에 각국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각국의 영사관에다가 이 의병을 국제법 상으로 정식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전단체로 승인을 해줘라 이런 것도 요구를 하고요. 저기 양주 쪽에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서울을 가서 일본 애들을 몰아냅시다 라고 하는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여기 날개 설명이 추가로 나와 있죠. 전국의 의병이 서울에 있는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미 용산 일대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만 명의 부대가 의병이 양주에 집결을 해서 선발대가 동대문까지 갔는데 일본군도 여기에 만발의 대비를 하고 있었고 사실 우리는 해상군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일반인이고 여기는 숫자가 10,000명보다는 적을지언정 전부 군인이잖아요. 무기와 물을 갖추고 훈련을 마친 전문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의병들이 좀 약세일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반발에
후퇴를 하고 결국에는 이 부대가 흐지부지 됩니다. 왜냐하면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 나중에 개인적인 이유로 총대장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고요. 허위가 남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13도 창해군의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합니다. 의병전쟁에 실패해요. 그런데 이 의병이 해산되고 나서 이 의병들의 대부분은 독립운동가로서 나중에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의거 활동도 있었습니다. 의병 활동 이외에도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의거라고 하죠. 전명훈과 장인환이라는 분은 뭘 하냐면 사실상 일본도 나쁜 놈들이고 일본의 관리들도 나쁜 놈들이고 처단해야 될 대상이고 여기에 협력한 한국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처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 두 분은 뭘 했냐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친일적인 외교 고문, 이 고문 정치할 때 들어온 사람이죠. 스티븐스를 사살합니다. 이게 1908년의 일이고요. 우리가 모두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 역사적인 인물이죠. 역사적인 위인, 영웅으로 대변되는 사람입니다. 안중근 의사, 만주의 하얼빈에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일제강점기 되기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이죠. 그리고 리순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동양평화론까지 저술을 하고 여기서 순국을 하시게 되죠. 아직도 우리가 이 유해를 찾지 못한 안타까운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 안중근 의사가 있고 이재명이란 분이 있어요. 이재명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완용을 처단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이완용이 다니는 명동성당 앞에서 기다렸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마차에 타고 나서 바로 그 마차에 뛰어 올라서 이완용을 습격을 해서 칼로 굉장한 중상을 입혔는데 이완용이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재명은 체포가 되어서 바로 서대문 혐오소에 끌려갔고 거기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재명 그 마차에 앞에 마부는 그때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는데 이 이완용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상 이완용이 이때 죽었다면 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재명 같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을 직접 처단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도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향의 운동도 있습니다. 애국 개몽운동, 우리나라의 이권을 지키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깨닫게 하거나 이런 방향의 이 독립운동이나 이 나라를 위한 호국 운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우선 여러 가지 단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많이 헷갈리니까 주로 나오는 단체를 좀 볼게요. 자, 애국개몽운동에 해당하는 단체를 보겠습니다. 보안회, 보국안민의 준반입니다. 보국안민, 보국안민, 백성과 나라를 편안하게 지키고 보호한다 라는 뜻이죠. 보국안민,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서 이걸 철회시키는 성과를 얻는 데입니다. 철회. 이걸 철회시킨 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황무지 개관권 하면 무슨 느낌 드세요? 황무지. 황무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땅 아니야? 이거를 개관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 크게 문제가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왜 사람들이 깜짝 놀랐냐면 일본이 황무지로 설정한 땅들이 실제 황무지가 아니고요. 황무지라는 명칭만 달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땅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안회에서는 한 뼘의 땅도 일본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는 걸 기치로 아주 과격한 운동을 펼쳐서 마침내 이거를 철회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보안회 활동이에요. 그리고 대한자강회가 있습니다. 대한자강회 강연회를 열어요. 강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독립협회랑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월보라고 하는 정보지를 간행을 해서 우리나라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권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거를 알리려고 애썼던 단체입니다.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나면 이거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를 해요. 이거 불법이다. 왜 황제를 맘대로 내쫓아? 이런 운동을 했는데 이미 일본은 일본 치세하에 이게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또 해산돼요.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죠. 저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했다. 요걸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강제 퇴위 반대하고 저 자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암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신민회를 보겠습니다. 신민회는 이 뒤에 나오는 신간회하고 같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안창호 선생이 여기에 관여를 해요. 안창호, 양기탁이라고 하는 중요 인물 2명이 나옵니다. 비밀결사 단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일본 몰래 활동하는
비밀 결사 단체고요. 1907년에 수립이 됩니다. 만들어지고 자,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서 국가가 빼앗긴 권한을 되찾아오자.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나라의 모습은 공화 정치다. 그래서 근대 국가 만들어야 돼. 라고 조금 더 한 발 멀리 보는 단체가 바로 신민회였어요. 일단 사람들의 실력을 양성을 해야 일본에 우리가 더 이상 뭐가 피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교 세우는 활동부터 시작합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리고 우리 민족 스스로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일본의 경제권 침략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회사, 태극서관 뭐 이런 것들도 해요. 민족 산업을 육성을 시키고 계몽서적 같은 거 출판해서 배포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국권을 빼앗긴 1910년 이후에는 저기 남만주, 일본이 잘 추격할 수 없는 저기 간도, 만주 일대로 넘어가서 삼원보라는 지역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이 무력투쟁, 무장투쟁을 할 사람들을 육성을 하게 됩니다. 이 신민회가 관여를 해가지고 신흥강습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돼서 여기 출신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이 되게 되죠. 해산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신민회의 모든 활동이. 얘네들이 존재하는 한 완전히 조선을 먹는 게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조직으로 운영되는 신민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하나 조작을 해요. 백오인 사건이라는 걸 하나 조작을 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신민회 플러스 이 민족 운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의 데라우치 총독을 너네가 암살하려고 했잖아 라고 하는 이 자작극을 조작을 해가지고 줄줄이 사탕처럼 다 체포가 돼요. 백오인 사건. 이걸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1910년의 일이에요. 국권을 피탈당하고 1년 정도 있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일본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었냐? 사실 우리나라 내부의 권한을 뺏기든지 말든지 서구 열강은 아무 관심이 없고요. 그 당시는 전체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서구 열강도 똑같아요. 사실 일본처럼 대놓고 우리나라 권한을 가져가지 않았다 뿐이지 실제로 한 행동은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경제 침탈 엄청 당합니다. 우리 정신 하나도 없을 때 경제적인 침탈을 서구 열강이 골고루 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활동도 연달아서 일어나게 돼요. 자, 서구 열강. 여기서 나오는 열강은 서구 열강입니다. 서양 국가들이에요. 자, 일본은 어땠냐? 지금 여기에 서구 열강이란 표현이 아니고 그냥 열강이 들어간 거는 여기에 일본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만 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아무래도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땅을 대대적으로 침탈하기 위해서 아예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1908년이면 아직 일제강점기 되기 전이잖아요. 토지 약탈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고 철도 부서라는 권한을 독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철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할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초창기에 철도를 노는 이거를 일본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건 일본이 물자를 수탈하거나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장소를 위주로 최초의 철도들이 놓이게 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폐 정리 사업, 경제적으로 침략하는데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죠. 돈의 핵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는 제정고문 메가타가 파견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맨 처음에 러일 전쟁 중에 파견됐었던 메가타. 이 메가타가 주도해서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통용되는 일반 화폐를 일본 제1은행에서 발행하는 제1은행권을 기준화폐로 정합니다. 우리나라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우리나라 돈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의 달러 같은 걸로 이거 기본 화폐로 하겠다.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죠. 갑자기 기준화폐를 일본 화폐로 바꾸더니 조선화폐, 구백동화, 옛날에 우리가 썼던 백동화를 등급에 따라서 너네 이거 쓰려면 일본 돈으로 교환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기한을 매우 짧게 설정하고 백동화의 품질을 격화시켜서 원래 받아야 되는 돈보다 적은 돈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미 여기에서 경제적인 어떤 침탈이 뚜렷하게 들어와 있죠. 이 결과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본의 경제 영향력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의병 자료 조금 보겠습니다. 정미의병, 서울 진공작전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서울 근처 각 지방의 의병이 많이 모여서 여기에 중요한 건 해산된 군인이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정미의병이 들어갔었던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로
해산됐었던 군인들이 들어가는 정미의병, 그리고 13도 창의군으로 연결되는 그 시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리고 이 의병 이외에 일어났었던 항일 의거 활동에 안중근 의사 문제 단골로 출제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사실 안중근의 내용은 너무 자주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게 어떤 거가 힌트로 나온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실력 양성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권을 지키고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애국 개목 운동의 일종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황무지 개강권을 막아냈었던 보안의 활동이 나오고요. 여기 나오죠? 황무지를 일본인이 청구하니 라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민의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이건 사람들도 힌트가 조금 되고 실력 양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화정을 추구했다라는 특징도 있고 국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의 실력 양성이 필요해요 라고 그런 활동을 했었던 단체 신민회의 활동 같이 기억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론 부분은 마지막 부분인데 열강의 침탈, 다른 나라도 똑같다고 했었죠. 일본이 유난히 심했지만 다른 나라라고 더 안 심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뭘 얻어갈 수 있을까? 이것밖에 관심의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광산 채굴권, 이 위쪽에서, 그리고 러시아 쪽이랑 비교적 가까운 저 위쪽에 두만강, 그리고 이 울릉도 쪽에 바다 쪽에 산림 채벌권 같은 거 가져갑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뭐 이권을 뺏기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고요. 땅 따먹기 하거나 이권 따먹기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몫은 어디 있는데 여기에만 좀 혈안이 되어 있어요. 러시아는 이런 걸 가져가고 뭐 미국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게 경인선 철도 부설권 가져갔지만 나중에 일본에 양도하는 이런 것도 있고 금광 채굴권을 가져가요. 아주 제일 알토란 같은 걸 가져가죠. 금광을 채굴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금광을 개발을 하잖아요. 실제로 금을 캐는 작업이 되게 힘들어요. 그 광산에서 광부들이 캐야 되는데 금맥이 나오면 그 금이 막 바짝바짝 거리잖아요. 이제 금을 이렇게 쌓아 놓는데 금이 들어가 있는 광물을 쌓아 놓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오, 금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 미군들이 만지지 말라고 그러죠. 갖고 갈까 봐. 그래서 이 미군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캔 금에 가까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영어로 막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만지지 마! 영어로 no touch잖아요. no touch!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쟤네들은 이 금을 no touch라고 하는 모양이구먼. 근데 no touch라는 발음이 되지 않으니까 no touch를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노더지, 노다지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야 이거 완전 노다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횡재하거나 했을 때 그때 여기서 노다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되게 웃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슬픈 유래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미국도 이런 이권을 가지러 우리나라에 들어오고요. 프랑스도 들어오죠. 프랑스도 철도 부설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강원도의 금광 채굴권, 금광이나 은광이나 막 이런 것들, 광산이라든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무슨 뷔페 먹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다 뜯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다리를 하나씩 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침탈을 당할 때 가만히 있었냐? 그거는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지키려는 노력이 있기는 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방공령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가장 눈독 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곡식이에요. 일본은 섬나라죠.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농사가 잘 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곡물을 유출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일본으로 너무 많은 곡물이 유출이 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하고 너무 쌀값이 올라가니까 특히 안 그래도 힘든 데들이 있거든요. 전라도나 이런 데는 그래도 벌판이 넓잖아요. 논이 넓고 하니까 그래도 식량의 양 자체가 막 그렇게 적진 않지만 산맥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평지가 별로 없는 곳. 저기 끄트머리에 춥고 산이 많고 농사 잘 안 되는 함경도 같은 데는 안 그래도 식량이 그냥 만성적으로 부족한 곳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도 다른 농사 잘 되는 지역에서처럼 곡식을 걷어가면 당연히 먹고 살 곡식이 없어지게 되죠. 함경도 지역에서 조병식이라는 그 관리와 황해도 마찬가지예요. 황해도도 만만치 않아요. 관찰사가 보니까 지금 곡식이 생산되는 족족 일본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지금 함경도하고 황해도 지금 백성들 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방공령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외부로 유출하지 마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원래 이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곡식을 하도 수탈을 당하니까 요거의 조약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조일통상장정 개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요런 내용이 나와요. 방공령을 실시하려고 하면 한 달 전에 말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달아놨는데 한 달 전에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너네 한 달 전에 통보 안 했잖아. 이거 불법인데? 너네 조약 어겼네? 방공령? 됐어. 우리 이거 안 지킬 거야. 그리고 너네 약속 어겼으니까 배상금 내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냐면 여기 황해도 관찰사랑 이 함경도 관찰사가 방공령이라고 하는 기준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일본 이쪽에서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 달 전에 통보를 안 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냥 연락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했는데 안 받은 거죠. 그래놓고 너네 전화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공령이 너네는 조건을 어겼어 라고 방공령도 처리시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배상금까지 요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됐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권을 수호하려고 외국 상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그 전통 시전 상인들 있죠? 시전 상인들이 협회를 하나 만듭니다. 모임을 만들어요.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게 있어요.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외국인들 너무 들어온다. 그래서 황국중앙총상회라는 어떤 모임을 조직을 하고 어떻게든 이권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꾸 일본 화폐 쓰라고 하죠. 개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이제 돈도 빌려가라 그러죠. 차관, 빚을 억지로 내라고 하고 이자 엄청 붙이고 나라 빚이 증가합니다. 나라의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니까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빚부터 갚아야겠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국가의 빚을 같이 잡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일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국채 보상운동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데는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서상돈과 김광재라는 분이 우리 이거 합시다 라고 먼저 일어났고 이게 전국으로 확장돼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서울에도 왔고요. 서울에서는 요 운동에 자극을 받아서 국제보상기성회라는 게 조직이 됐고요. 자, 우리 술 좀 끊고 담배 좀 끊어서 그 돈으로 모읍시다 라는 국제갑기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거 약간 우리 옛날에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랑 비슷해요.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아낍시다, 아껴서 갚읍시다 라고 하는 활동인데 한국에서만 나오는 되게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죠. 이 활동은요.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의 후원으로 전국의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이 앞다퉈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대한매일신보, 이 영국인 베델이 주관하고 있는 신문이어서 일본의 감시와 통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뭘 도와줍니다. 이걸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베델이 이 베델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베델의 장례도 크게 해주고 베델이라는 사람을 마치 한국의 독립운동가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요. 결과는 어땠냐면 이걸 주도했었던 또 양기탁이라는 분이 있는데 횡령했다 너네 이거 모집해서 개인적으로 썼다라는 루머를 씌워서 구속을 하고 일본의 우호적인 단체도 당연히 존재했겠죠.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일진회가 있어요. 일진회가 이 운동을 상당히 많이 방해를 해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딜 가나 이런 단체가 있어요. 을사늑약에 찬성하고 고종의 강제퇴위에 앞장선 친일단체의 대표적인 거가 일진회가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퀴즈 밑에 살짝 볼게요.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에서는 고문정치가 시작되었다. 이거 을사늑약으로 한 거 아니죠? 이미 러일전쟁 중에 고문이 파견이 됐어요. 메가타가. 그 이전입니다. 고문 정치가 시작된 거는. 을사의병 때 최익현, 민종식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건 맞는 얘기. 국제보상운동은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방금 본 거잖아요. 평양이 아니고 대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대구. 자, 2번.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된 사건은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펼친 단체가 어디냐? 강제퇴위를 반대하는 대한강회라고 아까 강이라는 글자라도 같이 기억해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안에는 황무지,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을 이제 무찌른 그런 단체라고 기억해 주시고 운산의 금광채굴권을 침탈한 거는 미국입니다. 미국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사료 뭐가 나온지 보겠습니다. 방공령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곡물 수출을 당분간 중지해야만 한다.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는 쌀 수출이 금지되니 이런 거 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한 달 전에 다 통보도 하고 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규정 다 맞춰가지고 방북령을 실시를 했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국가의 빚을 우리가 갚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외채가 1,300만 원이다. 그래서 단체를 결성해서 의연금을 내가지고 채무를 상환하고 여기서 벗어나자라고 사람들에게 읍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보상운동. 신문에 나오죠. 신문에 대한매일신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억지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서 전개된 땡땡땡땡 그 당시 15전부터 10원까지 성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도 보도하고 어떤 활동이 있는지도 보도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기사가 여기에 났던 겁니다. 자, 마지막 퀴즈 문제 보겠습니다. 한일 신협약에 대한 설명. 한국과 일본이잖아요.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은 이 프랑스하고 맺은 조프 협약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아니죠?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들어가 있습니다. 1907년에 순종에 즉위하자마자 강제받은 조약이 이 한일 신협약이죠. 그중에 강제 퇴위 그리고 군대 해산. 자, 을미의병에 대한 설명.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한 거는 을미의병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 단발령 실행에 반발했죠. 을미사변과 그 뒤에 이어진 을미개혁에 단발령이 들어가 있었어요. 요거 2번. 자, 신민회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르면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한 건 독립협회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계몽서적 출판을 위해서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태극서관 운영했죠?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한 설명. 1번, 은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이전에 배운 거죠. 1차 갑오개혁 때 내용입니다. 재정고문 메가타가 한 사업이 맞아요. 요거 2번으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론의 내용들을 싹 정리를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기 직전 시기에 침략의 내용이 어떠했고 우리의 거기에 맞서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출문제로 다음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